다음 용비어천가 내용 보겠습니다. 악장이라는 갈래에 해당하는데 악장은 조선시대 궁중에서 왕의 행차나 국가적인 행사에 사용하던 음악의 가사입니다. 그래서 용비어천가에 달린 악보도 있어요. 조선 초기에 나타나다가 요거 참고하시면 되고 후대 임금을 공개하는 내용이 대부분이더라. 주요 작품에는 신도가, 월인 청강지고, 용비어천가 등이 있는데 이 중에서 우리는 용비어천가를 볼 겁니다. 여기에서 용비는 용이 난다는 뜻으로 임금이 왕위에 오르는 것을 뜻하고 어천은 하늘을 본받아 처신함을 의미하기 때문에 조선 개국이 천명에 의한 것이다.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글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용비어천가는 크게 총 125장의 길이로 나눠져 있습니다. 서사, 본사, 결사 이렇게 나누는데 125장의 내용을 보면은 이게 후대 왕들 이거 보고 유념해라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청자는 후대 왕들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비어천가에서는 2절 4구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2등분인데 이거 위에 두 줄과 밑에 두 줄이 대꾸를 이루는, 위에 두 줄은 중국의 사적, 밑에 두 줄은 조선의 사적 이렇게 대응하는 형식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전절의 중국 고사는 현재 조선의 건국을 정당하기 위한 근거의 성격을 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중국 역대 왕조의 창업주들이 하늘의 계시를 받아 나라를 세웠듯 그 육조의 대를 이은 노력에 의해서, 육조는 그 태조의 4대조 할아버지까지 하고 그 다음에 태종까지 해서 6조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들의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진 조선의 건국 역시 천명에 의한 것임을 나타내기 위해 대꾸의 형식을 취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용비어천가는 문학 작품으로도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 1장, 2장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용비어천가는 1445년 4월에 편찬이 시작되어서 1447년에 5월에 간행되었고, 1장은 이런 형식이고 2장은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1장은 125장 가운데에서 유일한 1절 3구의 형식, 쭉 이어져 있고 3등분 할 수 있는 그런 형식이고, 내용은 용비어천가라는 제목에 대한 부연 설명입니다. 6조의 행적이 중국의 옛 성왕과 유사했다. 그래서 중국의 옛 성왕들의 행적이 천명에 따른 것이듯이 조선의 건국도 천명에 따른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장은 2절 4구의 전형적인 형식을 띠고 있는데 다른 내용들과 달리 중국 고사와의 비교가 없어요. 그게 특징이고, 한자어가 없고 고유어 표현이 두드러지면서 대꾸와 운율을 사용했다. 뿌리 깊은 나무와 샘이 깊은 물을 조선에 빗대어서 이렇게 표현한 것이 특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본문 내용 해석과 형태소 분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제가 그 서포상자를 보고 당시의 음을 제고해서 넣은 거라서 그냥 참고하시면 되겠고, 요걸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이동. 우리나라가 발해의 동쪽에 위치하기 때문에 해동이라고 불렀는데 아마 당시에는 이렇게 읽지 않았을까. 서포상절로 제고한 음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륙용이 할 때 이 이는 주격조사가 되겠는데 앞에 자음으로 끝나기 때문에 이가 선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육룡이라는 것은 목조, 익조, 도조, 환조, 태조, 태종. 자, 태종부터 태종의 아버지인 태조, 그리고 태조의 4대조 할아버지까지 이 6명을 용에 빗대어서 표현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라샤, 날다, 아시, 연결어미 이렇게 분석할 수 있겠는데, 주체 높임 선함 어음이 시를 통해서 주어인 해동육룡을 높이고 있고, 원래 날다이지만 어간말음 리을이 뒤에 이어졌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와 의시 가운데 아시가 나타난 것은 모음조화로 볼 수 있고, 시와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만나면은 샤로 당시에는 줄어들었었습니다. 그래서 나라자는 이렇게 분석을 할 수 있겠고, 현대국으로 옮기면은 나시어, 6 임금이 뜻을 펼쳤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 현대국어에서는 시 앞에서 리을이 탈락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리을이 이어졌게 되었고, 여기에서는 리을 탈락으로 보시면 되겠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일마다 전복이시니 보겠습니다. 일마다의 마다는 낱낱이 모두의 뜻을 나타내는 부조사이므로 행하신 일마다, 육족해서 행하신 일마다 정도로 해석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현복이시니,
자음으로 끝나는 앞말 뒤에서 서술격 조사 이다가 실현되었는데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시는 육절께서 하신 일들을 높여서 표현한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복이십니다. 하늘의 돌봄을 받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이를 어말어미로 해석했지만은 이게 상대 높임의 등급을 고려할 때 종결어미의 니의 실현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하계체로 설명이 되어 있죠. 그리고 용비어천가 125장의 내용을 고려한다면 용비어천가의 청자를 후대 임금으로 볼 수 있는데 이에 따르면 이 니 뒤에 상대 높임 선어말어미 이와 다가 니와 다가 생략된 것으로 보는 것이 더 적절하죠. 실제로 다른 논문에서도 이렇게 해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조선시대에 기록된 고려가요 가시리에서도 가시리, 가시리입구와 같이 뒷부분이 생략된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원래는 니, 다 였는데 이 부분이 시가라서 생략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고성이 동부하시니 보겠습니다. 고형 되겠는데 이는 주격조사가 아니에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는 부사격조사 와과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옛 성인과 중국의 옛 개국 성군들의 그 사적이 육조의 사적과 이렇게 비교한 바가 되겠고 동부하시니 동부하시니 역시 이단은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고성은 비교 대상의 부사어이며 주어는 여전히 해동용이기 때문에 주체 높임 선어음이 시가 실현된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대국어와 마찬가지로 형용사 뒤에서는 이렇게 시제 선어음이가 실현되지 않는 것이 현재를 나타낸다고 보시면 되겠고 해석하면 서로 같으십니다로 해석하시면 되겠죠. 참고로 동부라는 표현은 맹자에 처음 나온 표현인데 중국 역사에서 성인으로 추앙받는 순임금과 문왕의 행적이 세월로는 천년이 떨어져 있고 거리로는 천리의 이름에도 불구하고 그 뜻을 잃어 정치를 행한 것이 부절을 맞춘 것과 같으니 이런 표현에서 나온 바가 되겠습니다. 이게 그 뒤로 계속해서 이제 전고를 통해서 계속해서 나타나는데 부절이라는 것은 돌이나 대나무, 옥등에 글자를 새기던 해 가운돌을 쪼개어서 각자 한쪽씩 가지고 있다. 서로의 신뢰를 확인할 때 맞춰 본 것이 되겠습니다. 고성이 동부하다는 이런 표현은 중국의 고대국가인 주나라의 개국이 천명에 따른 것이었던 것처럼 조선의 개국도 천명에 따른 것임을 의미한다. 이런 비유적인 표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용비어천가 제2장 되겠습니다. 2장의 특징은 이렇게 한자가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불후이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이렇게 제2로 끝나는 경우에는 주격조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뿌리 가로 해석을 해야 된다는 점 주의하시고 깊은은 이렇게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관형사용어미 은 앞에 모음이 이이기 때문에 모음조화와 무관하고 피읍이 이어졌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깊은 해석하시면 되고 자, 남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분석하시면 돼요. 남그와 보조사 안이 결합한 바가 되겠는데 앞말 끝이 자음인 경우 이렇게 안이 온 것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 부분은 참고하시면 되는데 현대국어의 나무에 해당하는 단어가 환경에 따라 서로 다른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남그러 나타날 때도 있었고 나모로 나타날 때도 있었습니다. 중세국어에서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 가운데 접속조사 와를 제외한 조사 앞에서는 남기역으로 나타나고 뒤에 아무것도 오지 않거나 자음으로 시작하는 조사와 접속조사 와 앞에서는 나모로 나타난다는 설명이 되어 있죠. 이 사례를 체언과 조사의 결합해서 체언의 형태가 변하는 경우로 보는 입장도 있는데 그냥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참고하시면 되겠는데 남구와 나모를 기저형을 나목이라는 형태로 잡아서 설명할 수도 있는데 이런 방법도 있구나만 보시면 되겠고 이 부분은 다 그냥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무는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다음 바람아이. 자, 바람은 우리가 알고 있는 요 바람풍자가 되겠고 그 다음에 아이는 부사격 조사가 되겠습니다. 중세국어에서는 이렇게 모음조화에 따라서 형태가 다르게 나타났고 앞에 IJ로 끝나는 경우에는 여의 형태도 나타났습니다. 모음조화와 이어적기 볼 수 있습니다. 아니는 부정부사로 보시면 되겠는데 중세국어에서는 체언으로도 쓰였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고 무일사이는 무이다가 흔들리다라는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움직이다의 뜻으로 보시면 되겠는데 리을사이는 여기에 뭐뭐 하기에 함으로 종속적 연결 의미로 지금 처리되어 있습니다.
일단 원칙적으로는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고, 참고로 리을 사이를 이렇게 종결어미로 보기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게 왜냐하면은 리을 사이 자체 뒤에 서술격 조사 일화가 나타나 있는 형식도 있습니다. 그래서 을 사이 이게 만약에 종결어미라면 뒤에 서술격 조사가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리을 사이를 관형사연 전성어미와 의조명사 뒤에 부사격 조사 I가 결합한 것으로 분석한다면 뭐뭐 할 것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해석상 의미를 유지할 수가 있고, 요 아니하실 사이라 요 경우에는 관형사연 전성어미 리을과 의조명사 사 뒤에 서술격 조사 1화가 결합한 것으로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요거는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해석하실 때는 이 정도로만 해석하셔도 돼요. 그래서 움직이는 것으로 정도로도 해석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고, 자, 다음으로 고즈디오코 부분은, 자, 고즈는 현대국어의 꽃에 해당하는데 주격조사 이가 실현될 수 있는 자리죠. 그런데 수의적으로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중세국어 표기와 달리 팔종성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근대국어 시기에 초성 기억이 된소리로 바뀌면서 시옷 기억으로 나중에는 표기가 됩니다. 그 다음 교코는 이렇게 분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감 말음 히읗과 어미의 소성 기억이 키역으로 추격되는 것을 볼 수 있고, 현대국어에서는 격음어가 표기에 반영 안 되는 반면 중세국어에서는 표기에도 반영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대국어 시기에 교타가 조타로 바뀌었습니다. 요거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석은 좋고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여름 하나니. 자, 여름은 열매로 해석이 되는데 이 역시 주격조사 이가 실현될 수 있는 자리이지만 수의적으로 생략되었고, 현대국어에서 계절 가운데 하나를 뜻하는 여름과 형태가 같은데 뜻은 달라요. 중세국어에서는 계절 여름은 여름으로 나타나고 열매는 여름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여름을 어근 열과 명사 파생점에서 음의 결합하는 분석하는 경우가 많은데 국립국어원 자료에서는 제가 그 근거를 찾지를 못해서 일단 그냥 이렇게만 분석해 놨습니다. 그래서 열매가 정도로 해석하시면 되겠고, 하나니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하다는 많다의 옛말에 해당하는데 현대국어에서 행동이나 작용을 의미하는 하다는 중세국어에서 아래야 하다로 나타났었고, 많다라는 형용사의 의미로는 이렇게 그냥 하다로 나타났다는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와 마찬가지로 니 뒤에 니다가 생략된 것으로 본다면은 합니다 정도로 해석할 수 있겠고, 근데 이 서나말음이 나를 보면은 일반적으로 이 나는 동사 활용 형식에서 나타났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많다가 아니고 많아지다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열매가 많습니다 또는 열매가 많아집니다 정도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사임이 깊은 물은, 자, 사임이는 이렇게 사임과 주격조사 2로 분석할 수가 있겠고, 이어적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셈이 해석하시면 되겠고, 깊은 앞에서도 했죠. 관현사용어미 모음조화와 무관 이어적기 깊은으로 해석하시면 되고, 물은, 자, 물은 물의 옛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음조화에 따라서 은이 선택이 되었고, 은은 보조사인데 이어적기가 적용이 되어서 이렇게 물은의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중세국어의 물이 근대국어 시기에 물로 바뀌는데 이처럼 양수는 뒤에 오는 의가 원수모음인 우로 바뀌는 의문현상을 원수모음화라고 하고, 근대국어 내용 정리할 때 앞에서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셈이 깊은 물은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가말아이 아니 그칠 사이 보겠습니다. 가말아이는 가말과 아이로 나눌 수 있겠고, 가말은 가뭄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이는 부사격 조사, 앞에 양성모음이라서 모음조화 그리고 리을이 이어적기 적용된 바가 되겠습니다. 아니는 아니로 해석하시면 되겠고, 그칠 사이는 기본형이 그치다가 되겠습니다. 끊어지다의 옛말이고, 을 사이와 알 사이 이렇게 나눌 수 있겠는데 종속적 연결 어미로 앞에서 봤었고, 그리고 모음조화 적용된 것으로 볼 수 있겠고, 치읓이 이어적기 된 것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을 사이는 이렇게 분석할 수도 있다. 이거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가뭄에 아니 끊어짐으로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고, 자, 다음으로 나이히 이러 보겠습니다. 나이흐는 냇물의 옛말인데 뒤에 아무것도 오지 않으면 히읗이 탈락하여 나이로 나타납니다. 이런 것을 히읗 종성체언이라고 하는데
처음 끝에 오는 히읗의 경우에는 사실 종성으로 실현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히읗이 음절 구조상 종성 자리에 있는 것이라면은 이렇게 뒤에 비음이 이어질 경우 비음화가 일어나야 돼요. 그런데 중세국어에서 이러한 음운 변동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반면 용언 어간의 말음 히읗은 어간 끝에서 비음과 만나는 경우 비음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어간 말음 히읗은 확실히 종성에 위치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체언에서 나타나는 히읗의 경우에는 히읗 종성 체언보다는 히읗 말음 체언이라고 하는 게 더 적절하고 국립국어원에서도 이렇게 히읗 말음 체언이라는 표현을 사전에 실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언 말음 히읗 뒤에서 주격조사 이가 실현되었고 이어 적기가 적용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래서 냇물이 정도로 해석하시면 되겠고 일어 같은 경우에는 일다에서 온 건데 요거는 할위자를 번역한 거예요. 할위자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무엇이 되어 무엇이 이루어져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현대국어에 일다라는 말이 있지만은 그 일다와는 뜻이 조금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일어나다의 의미하고는 다르다. 그래서 이거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석하실 때 되어, 이루어져 이 정도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2장 마지막 부분 보겠습니다. 바라라이 가나니. 바랄은 바다의 옛말이고 아이는 부사격 조사. 아래에 모음조가 적용되었고 리을이 이어지게 된 것 확인할 수 있고 바다의 정도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가나니는 이렇게 분석을 할 수 있겠는데 이 용비어천가 전체 화자청자 관계를 볼 때 이것은 그냥 종결어 미니로 보는 것보다는 응이다가 생략된 형식으로 보는 게 더 좋겠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바다에 갑니다 정도로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용비어천가는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